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미국에서는 확실히 이제 D-Day입니다.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 대한 결과도 참 궁금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국내에도 대내외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체크 포인트로 다가설까요? 네,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답을 못 내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대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보다도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이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이거보다도 어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냐, 여기서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언론사들마다 좀 다르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론이 아직 안 나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죠. 실적도 좋았고 잘 버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도 계속 갔었는데, 그런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다우가 0.61%, 나스닥이 0.33%, 이 정도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선을 앞두고 증시 불확실성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 선거 빼고 찾을 수도 있어요. 타이틀을 붙인다라면 이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았었고 경제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타이틀은 붙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30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AI 시장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HBM4를 이 조기에 공급받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0.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인도량이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는 점,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도 좀 강세를 보여줬죠. 에너지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줬는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나중에 좀 주고받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기술주와 금융주는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약세의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국내 시장은 어제 상당히 좋았죠.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시장의 모습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46포인트, 그러니까 등락으로 따지면 1.83%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3.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날들은 있었어요. 금년에도 있었는데, 지수의 상승률보다도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약 후 강의 모습으로 10시 정도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시작을 했죠. 상승을 시작을 했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도 계속 상승폭이 줄지 않고 상승폭을 계속 늘려가면서 장 끝날 때까지 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한 게 아니라 상위 종목들이 좀 더 중심을 잡아주면서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죠. 금투세의 영향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도 최근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약했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좀 찾는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0.6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불안했었죠. 근데 어제 6.48%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이틀간의 하락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적으로 좀 특징이 있어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43억 샀습니다. 기관도 192억 샀는데 이 외국인의 힘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팔았어요. 1244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747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하락을 기관의 힘으로 좀 막았다. 강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기관의 힘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이 매수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 좀 더 빨리 납품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저가 매력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다. 이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이 비자를 면제했죠. 그러면서 항공주와 여행주 훨훨 날았습니다. 특히 이 작은 항공주와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 항공주와 여행주들은 좀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관련돼서 사실 소비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주들도 어제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점, 그러니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시장이 좋은데 이 거래대금이 좀 낮아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 사실 10조 원을 훌쩍 좀 넘어졌어야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시간 외 거래까지 다 합쳐서 8조 원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좀 낮죠. 코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 7조, 8조 정도는 충분히 갔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조 2천억. 물론 이제 최근에 4조 원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이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점. 미국도 대선 이후를 고민하고 있죠.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297억입니다. 외국인 고민 많이 했다라는 게 매수도 매도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줬지만 코스피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은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달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후보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금투세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도 금투세의 영향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제만큼의 적극적은 이어지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대선 이후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런 양 지수의 상승 때문에 좀 들떴던 부분이 있었는데 균형을 좀 잡아주십니다. 짧게만 궁금한 것이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쪽으로 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상무님께서도 코스닥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분명히 상승률은 코스닥이 좀 더 좋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종목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막 10%씩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이 금투세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대선 이후에 헬스케어도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좋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률을 단기에 좀 더 많이 당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상승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 좋다라는 점은 좀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연말까지의 전체적인 기간 수익률로 봐서도 코스닥이 좀 더 좋겠지만 단기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코스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멘트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투자자 예탁금 감소한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내외 모멘텀들이 워낙에 좀 우리 증시를 쉽지 않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러한 예탁금 감소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증시가 좋으면 투자자 예탁금도 많이 올라갑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4일,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5천억 정도거든요. 50조 6천억이 좀 안 되는데, 28일, 그러니까 31일 기준이 50조고, 28일 기준도 50조 7천억입니다. 사실 그리고 30일 같은 경우 보면은 49조 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이 무너진 거는 연초 1월 달 이후에 9개월 만에 50조가 붕괴되는 정도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달만 하더라도 60조 원을 좀 넘기는 수준도 있었고, 투자자 예탁금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을 살 때 증권 계좌에 현금을 넣어놓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근데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은 증권 계좌에 현금을 좀 넣어놓거든요. 근데 넣어놨는데 주식을 아직 사지 않은 이런 대기 자금,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샀지 않았거나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놨는데 아직 주식을 사지 않았던 이런 현금들이 투자자 예탁금의 대표적인 이런 모습들인데, 이 돈이 많다라는 얘기는 증시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주식을 더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좋을 때 보통 투자자 예탁금이 좀 증가를 하고요. 증시가 좀 많이 심심할 때, 그리고 증시가 많이 하락할 때 투자자 예탁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이 준다라는 거는 증시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고 박스권에 갇혀있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 잔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신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증시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때 신용으로 주식을 산다 그러죠. 돈을 빌려서 사는 이런 개념인 건데, 신용 융자 잔고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 들어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날 때,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에 공모주 열풍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모주 열풍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증시도 심심합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좀 전에 투자자 예탁금, 신용거래 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도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주식형 펀드는 설정액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국내 채권형, 해외 주식형, 해외 채권형은 모두 다 증가했는데 국내 주식형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지 않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박스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코스피 횡보 장세가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근데 사실 한 가지 좋은 점이 어제 나왔었죠. 대외적 변수도, 대선이라는 대외적 변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금투세 이슈가 사실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아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쪽으로, 해외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고, 국내 쪽에 시선이 줄어든 이유는 물론 이제 지수가 자꾸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3분기 실적도 부진하고요. 정부 밸류업 정책에 대한 사실 약발이 좀 떨어졌다라 그러죠. 밸류업 정책 발표할 때 많이 좋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 효과도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 대선 이후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보고, 사실 주목을 해본다라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의 움직임에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얘기를 드리겠고요. 대선 이후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의 움직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는데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고 미국 경기의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비교적 좀 잘 사는 이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 포트폴리오에 좀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시장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우선 굉장히 낮아요. 상당히 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가격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매력이고, 수급적으로 최근에 좋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와중에 농심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3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워요. 아쉽지만 3분기 실적이 아쉬운 이유는 미국이 생각보다 덜 팔렸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의 여전한 라면을 중심으로 한 매력도는 높기 때문에 미국 경기, 선거 이후에 이 하반기에 농심 라면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영업이익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농심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은 이제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볼까요?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싸죠.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35만 원 정도 바닥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올라가다 보면 121선 부근이 42만 5천 원 정도의 121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4분기를 바라보시면서 42만 5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탁금 감소,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맞지만 들으면서 시장이 좋다고 다 볼지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 있든지 투자라든지 투자를 하든지 종목이라든지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조선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했고 상승률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잘하는 업종, 조선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고, 조선도 가끔은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볼까요? 네, 우선 조선 테마지수가 석 달 사이에 한 15%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이 비수기 우려감. 사실 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비수기 우려감이 좀 있어서 하락을 했고 4분기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비수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조선업체들 대부분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수기와 관련 없이 실적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3분기 기준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7% 올라갔거든요. 거의 4천억 영업이익 났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메인 조선사들이 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떨쳐냈습니다. 이 3분기 조선업체들 대부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22년도 이전 수주 물량이 사실은 저가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조선업체들 발목을 잡았었는데 22년도 이후 수주 물량이 지금 인도하는 이 조선 선박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수익이거든요. 수익단이 달라졌습니다. 고가 물량 건조 그러면서 이 건조된 물량들이 인도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근데 이 고가 물량이 이제 시작입니다. 22년도 이후에 수주한 게 이제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고가 선박은 계속적으로 이 수익성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선업종에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수천억 원씩 산 건 아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업체들은 그 조선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가 물량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늘어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시장 기대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좀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LNG선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LNG선이 이 영업이익단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생산이 안정화가 되면서 생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꾸준한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해양 방산 부문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날들이 단기간에 좀 올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하단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상단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이 농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뭐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큰 사실 주가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사실 박스권이 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표가 3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쪽에서 특수선 잘 만드는 곳이죠.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SM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SM, 엔터 회사들 중에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SM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좀 더디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있었는데, 본업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회사 적자 심했었는데 적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정화가 나오고, 하반기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들 엔터주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SM도 사실 바닥에서 올라가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덜 하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8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닥에서 잡은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시황의 예탁금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종목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농심입니다. 외인의 수급이 좋고요. 미국 판매 안정성 좋습니다. 목표가 42만 5천 원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 쪽에서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잘하는 업종이죠. 실적과 고가 수주 그리고 생산에 대한 안정화로 한화오션입니다. 목표가 3만 2천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에서 SM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업과 관련된 내용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만 갑니다. 8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